출발 새 아침. 중국 폭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23일 침범하자 일본은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시키고 한국을 도발합니다. 엄중한 한반도 상황과 동북아 안보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해지죠. 대통령은 추경과 일본 대응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협상단이 국제사회를 향해 아베의 경제보복이 부당함을 설파하기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를 떠나고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일축하고 있을 때 정작 대한민국의 제1야당은 친일 프레임에 집착하는 어린애 정치를 멈춰야 한다며 연일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죠. 8천억 규모의 대일 수출 규제 대응 긴급 추경을 백지 추경, 깜깜이 추경이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방장관 회의만을 통과시키면 추경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만약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추경 편성이 정말 잘못되었다면 국방장관 회의만과 무관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겠죠. 36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갖은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이 또다시 우리를 업신여기고 기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리당략적 정책이 웬일인가 싶습니다. 멋이 중한디라는 영화 대사 한마디가 떠오르네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니죠. 쓴소리들 할 줄 아는 벗. BUT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그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도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모두 아시다시피 어제 아침에 이제 연합훈련 중이던 러시아 전략폭격기 2대, 그다음에 중국의 전략폭격기 2대가 동해 한국 방공 식별구역 그러니까 카디즈에 무단 진입을 했죠. 네. 그 직후에 러시아 조기 경보 통제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별도로 두 차례나 또 침범을 했습니다. 네. 예, 우리 전투기들이 차단 기동 경고 사격까지 이제 실시를 했고, 중국 대사, 러시아 대리대사 초치해서 또 항의도 했습니다. 네. 양국 무관들도 초치해서 항의를 했고, 그런데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한국 전투기 경고 사격도 없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침을 딱 떼기로 한 것 같고요. 일본 정부는 자신들도 러시아하고 한국에 엄중 항의했다. 독도는 자신들의 영토인데 한국의 조치에 나선 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또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어요. 기회만 있으면 일본은 이런 식으로 영유권 주장하는군요. 숟가락을 자꾸 얻는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 상당히 의도된 도발로 보이고 한일 갈등을 더 증폭시키려고 하는 의도. 거기에 더해서 지금 8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견제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견제용도 있는 것 같다. 네. But 이번 일로 미국의 한일 갈등 개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예, 이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울러서 독도는 우리 땅임을 군사적으로 명확하게 확인을 했다. 이것도 네네. 긍정적이다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일본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경고 사격 한 번도 못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잠깐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 일본이 독도는 자신들의 영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한국이 일축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럼 그냥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 네. 예.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이렇게 분란을 이렇게 일부러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측면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일부러 부각시켜서 국제 여론을 좀 뭔가 만들어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자꾸 이제 국제 쟁송으로 좀 끌고 그렇죠. 가려고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물론 이제 우리에게 과제도 남았는데 약간 명분도 같은 부분도 또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네. 독도에 미사일을 배치해야 되겠다.
배치할 미사일. 수 있는 명분이 좀 생긴 듯 하고요. 네네. 또 장거리 폭격기도 우리가 좀 보유를 해서 가끔 주변국 인근으로 출격을 시켜줘야 하지 않겠나. 우리도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군요. 두 번째, WTO 일반 이사회 한일 격돌이 어제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오늘로 미뤄졌다 그럽니다.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금 열리고 있죠. WTO 일반 이사회는 보통 회의를 하루 만에 끝낸다 그럽니다. 네네. 그런데 어제 그 안건이 굉장히 좀 논의가 길어져 가지고 많았나 봐요. 예, 이제 우리 이 지금 한일 간 일본 수출 규제 건 같은 경우에는 11번째 안건인데 여기까지 못 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부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우리는 지금 맹장을 좀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입니다. 수석 대표인데, WTO 그 한일 수산물 분쟁 그 심리에서 역전승을 이끌어낸 그런 인물이죠. 네. 일본도 상당히 그래서 긴장을 한다 그래요. 일본 측은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이제 참석을 한다 그럽니다. 네. 자, 우리 정부의 이번 전략은 무엇일까?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수석 대표 전략시장 나갔고 일본도 수석 대표가 경제국장이잖아요. 네. 누가 더 쓸까요? 그게 이제 길고 짧은 게 오늘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김승호 실장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긴장하는 이유가 네. 김승호 실장이 WTO 근무 경력도 있고 또 WTO를 네. 잘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일단 생각은 듭니다. 자, 우리 정부의 이제 전략적인 목표는 피어 프레셔를 네. 만들겠다. 이게 뭔가요? 예, 이것도 좀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저도 막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또래 압력. 네. 이게 뭐냐면 일본을 왕따시키겠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일본을 좀 왕따를 시키겠다. 이제 이런 전략인 것 같고요. 이게 그 심리학 실험에서 나온 이론이죠. 1950년대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동조 실험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네. 그 또래가 A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 B라고 보여도 다 A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 모두가 우리 편에 서게 되면 상당히 심리적 불안감과 갈등을 느낄 것이다. 이게 지금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신데요, 이쪽은? 아니, 심리학은 제가. 예, 그리고 세 번째 네. 이슈는 뭔가요? 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 갑질 제보가 늘어났다. 네. 고 합니다. 갑질 제보요. 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2일 사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제보가 한 565건이 들어왔고, 네. 주말 빼면 하루 평균 110건이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는 65건 정도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70%가 증가를 했다는 거고, 네네. 과거 제보 내용이 임금체불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대다수였다면 최근에는 괴롭힘 관련 내용이 거의 60%. 네. 또 녹취록 같은 증거를 확보한 뒤 제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but 그런데요, 그러나.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접수된 진정 건수는 63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전히 네. 사각지대가 많다는 겁니다. 첫째, 처벌 규정이 없고 네. 둘째, 사내 해결이 원칙이어서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원하청 노동자 간 괴롭힘은 대상이 또 아니라 그러고 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용노동부의 정식으로 그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만 사실 일단 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고용주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괴롭힘은 회사에다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사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것도 갑질에 갑질이 대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여전히 조금 제한이 많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수출 규제를 시작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문제까지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이 잔뜩 독이 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계는 제로인 상황이죠. 정치권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나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 이제 그만 멈추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기보다는 여전히 지금 비난을 하는 그런 목소리인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열대야도 심한데. 예, 괜찮습니다. 네. 우선 어제 청와대 다녀오셨습니까? 대통령하고 오찬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어저께.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아무래도 원내대표단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첫 네. 상견례이기 때문에 네네. 예, 인사하고 덕담을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찬하는 중에 아무래도 최근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추경 관련 문제가 좀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일본 대응에 있어서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 이런 말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엔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협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 되지만 네. 희망감과 또 자신감을 드릴 수 있게끔 정치권이 협치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 네네. 특히 추경이나 일본 수출 규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힘을 꼭 모아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정경두 장관 해임안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는데 네. 추경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해져서 정개특위 일소위원장을 무조건 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정개특위 위원장이 결정되고 났을 때는 그냥 제안하는 정도인 줄 알았더니 사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 그래요? 만약에 위원장도 바꾸고 네. 그다음에 정개특위의 위원도 다시 재구성한다라고 하면 네네. 그것은 종료가 되고 나서 재구성하는 문제인데요. 네. 특히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6월 28일 날 네. 우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연장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2달 연장됐죠. 예, 연장의 유일한 조건은 위원장만 바꾸는 거였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바뀌면서 당연히 교차로 제1소위원장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또 문서로 협의했다든가 하는 내용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경원 대표는 정개특위 일소위원장 한국당이 맡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어제 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제1소위원장이 선거법과 관련된 협의를 네네. 주도해야 될 의사봉을 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 협의를 주도하거나 또는 협의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전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연장이기 때문에 재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한 것도 없고요. 만약에 꼭 이것이 논점이 된다 그러면 다시 협의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지 당연한 권리는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 일소위원장이 가지는 그 중요한 권리나 권한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지금 여영국 대변인이 저번에 네. 논평을 통해서 네네. 아니 사개특위 위원장 네. 하나 가져가는 것으로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정개특위의 일소위원장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건 너무 무리 아니냐. 그동안 협상이나 협의에 정말 무책임하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패스트 트랙을 가게 되는 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네. 또 그 과정에서 국회법이 또 위반되는 여러 가지 폭력적 행위까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 와중에서 그 주장을 계속 피는 것은 무리스럽다. 결국 선거법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직 정식으로 네. 추경과 관련해서 전제 조건이나 발목을 잡는 조건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늘 국회 정상화 추경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조건들이 계속 추가될 때 네. 이것 또한 그것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함께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아니라면 이 일소위원장은 어느 당에서 맡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이건 연장이다 보니까 기존의 일소위원장은 이제 김종민 위원장이었거든요. 네네.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특위위원장과 일소위 위원장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같이 가도 된다. 같이 갔던 사례도 많이 있고요. 네네. 제가 상반기에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정무위의 위원장이 네. 자유한국당이었고요. 일소위 위원장도 자유한국당이었어요. 네. 공교롭게 두 분이 바른미래당으로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공동 대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 지금 하는데요. 네. 도대체 추경 예산안 중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하는 금액이 어떻길래 김재원 예결위 위원장이 갑자기 심사를 중단하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까? 저는 이것은 사실은 핑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핑계요? 예, 네. 예. 물론 예결위원장으로서 예결 심사를 꼼꼼하게 하는 건 하는 맞잖아요. 것은 뭐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네. 지금 우리 일본의 무역 규제랑 관련해서 요구되고 있는 이 금액은 네. 처음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총리가 1,200억을 그렇죠. 어바웃으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요 증액이 심사가 되다 보면 각 부처별로 관련 예산을 다시 짜게 산정을 되죠. 하게 되는데 네. 산자부, 중기부 이런 데가 각자 처음에는 이것이 참의원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일부 있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수입선을 변화시킨다든가 국산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R&D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 금액을 높게 요구를 했어요. 네. 근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나 예산 심의는 다시 기재부가 이 부분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200억에서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돼서 한 뭐 몇천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기재부하고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3천억 범위 안에서 2,700억으로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8천억이 아니군요. 7,900억에서 네네. 예, 이게 2,700억까지 많이 올라가는. 내려갔네요,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 당과 우리 여당과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네. 3천억 정도의 추경으로 그렇죠. 처음에 증액을 그런 하겠다고 얘기가 얘기가 있었죠. 됐었죠. 예. 그 범위 안에 2,700억 정도로 확정이 된 거니까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는 네. 추경이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금액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결정은 결국은 예결을 통해서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 대해서 김재원 위원장께서 좀 과도하게 공세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더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도 네. 거기 우리가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된다면 네네. 그러면 그 가장 영향을 받을 만한 그 롱리스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완전히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부 오픈해 가지고 심의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에 비해서 김재원 의원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열람만 하고 되돌려 갈 거면 우리 심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리스트 공개하면 안 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한일전이 네. 이게 뭐 경제 전쟁과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는 하겠지만 네네. 우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보다는 덜 세밀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국회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오픈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게임을 뛰어넘어서 사실 경제 전쟁의 상황에서 이거는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산자부는 이것을 극렬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산자부 장관이 직접 저번 7월 19일 날 직접 설명하겠다고 대기까지 했는데 오후 4시쯤에 정회가 길어지게 되면서 사실 설명의 기회를 놓친 놓쳤고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재부에서는 뭐를 제안을 했냐면 우리 국가 방산 네네. 예산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방산의 방법은 비공개로 하되 네. 의사록은 만들고 그리고 그 의사록은 제안해서 공개하는 이 방법을 제안까지 했는데 그것까지도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록을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이제 요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그 일본이 지금 뭐 리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그 명단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의견 수렴 시한이 오늘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그냥 그 손 놓고 보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그렇지 않죠. 예,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의견 수렴하고 네. 지금 WTO의 지금 일반 이사회에 지금 이 있죠. 부분에 네. 대해서 심의가 있는데요. 네. 어제 오늘 이틀간인데 네. 지금 오늘 오후 정도에 아마 심의가 좀 늦춰질 것 같아요. 5시 한다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가지고 뭐 지금 뭐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처하고 있고요. 뭐 누가 보더라도 뭐 WTO의 여러 가지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은 부인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적 부분을 경제적으로 보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명분이 인식을 없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G20 의장국으로서 뭐 자유무역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한 원칙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아베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좀 단기적이고 좀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닌가. 그 많은 분들은 이렇게 뭐 무역 또는 수출과 관련해서 네. 보복 조치가 들어올 거를 왜 예상하지 못하고 나이브하게 좀 단순하게 접근을 했냐라는데 네.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예측해서 대응하기는 어려웠을 어렵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을 때 일본에서는 한국은 당연히 요건에 맞으니까 포함시킨 거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갑자기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그러면서 특별한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옛날에는 맞고 예전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냐 논거가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주장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벌써 주장을 했고요. 네. 2003년도부터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네. 예, 국가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27개 국가인가요? 네, 6개 그렇습니다. 국가? 예, 예. 그 사이에 상황의 변화는 전혀 없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략 물자에 대한 관리도 뭐 일부 언론에서 나왔지만 네.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잘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네. 또 그 27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특별히 제외될 만한 사유도 없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일본 측에 사실은 논거는 지금 굉장히 궁색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뭐 한국당은 계속해서 친일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도 나눠놓고 있고 네네. 이인영 대표가 또 친일파 이런 말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친일 프레임이 사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치권이 자꾸 내 탓 남 탓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 소모전을 벌이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다는 건데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네. 그 여당의 그 통 큰 뭐 좀 포용 이런 걸 통해서 야당하고의 관계를 개선할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뭐 여당으로서 뭐 국정과 관련되어 있는 최종 책임은 늘 여당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통 큰 양보를 통해서 네.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네. 오히려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국익 중심으로 해서 대응해야 될 이때에 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든든하게 가져가야 될 이때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도발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되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 크게 협력할 부분도 네.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내부 총질은 하지 말자. 우리 같이 한번 예. 국익을 위해서 싸워보자. 이런 말씀 팀킬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예. 예,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라탕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마라탕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여러분 마라탕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하는데요. 이 마라 선거 이런 것들을 파는 음식점 중에 일부가 식약처에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제일 미운데 오늘 그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하고 전화 연결해서 이 마라탕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황교익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전화드렸네요. 네. 페이스북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식약처의 마라탕 급습. 이게 시의적절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보통 그 외식 시장에서 갑자기 번져나가는 아이템들을 보면. 네. 이제 보통 그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게 요즘 뭐 트렌드다. 네네. 요즘 소비자의 기호가 그쪽으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외식업계나 이런 음식 쪽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어디서 저렴한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루트가 만들어졌구나. 네네. 이게 외식 아이템이 크게 번지는 것은 식재료, 값싼 식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마라탕이 근래 한 1년 사이에 크게 번져나갔어요. 네네. 그러면 어디에서 저렴한 식재료가 크게 뿌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식약처에서 감지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새로운 음식이 들어왔으면 새로운 식재료가 퍼져나가는 거니까 네.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식약처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네. 그래서 식약처가 타이밍이 뭐 적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검해야 될 상황이 와 있었고 네. 역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니까 조금 많이 씁쓸하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정말 저도 그래서 인터넷 한번 찾아봤거든요. 마라탕 이렇게 딱 쳐보니까 마라탕 대세다 이렇게 나오고요. 뭐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바깥에도 사 먹을 수 있고 되게 종류가 많은 걸로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적발된 일부 업체의 이런 그 사진 같은 걸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아니 도대체 뭐 당연히 음식 만들 때 기본은 위생인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그 지저분하게 혹은 위생관념 없이 우리를 속였단 말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이런 위생 문제는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진입하는 아이템일수록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천천히 시장을 넓혀 나가는 그런 경우에는 상인들의 마음 자세가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한국 외식업 중에 갑자기 이렇게 펑 하고 펑 이렇게 뜨는 다가 네네. 지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몫 봐야지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네네.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좋은 음식을 위생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이런 원래 상도의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의 그런 그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한 건 하고 튀지 뭐 하는 네. 한국 외식업계의 비극이거든요. 네. 지금 아이템들이 한 6개월, 1년, 2년, 길어봤자 2년 이렇게 네. 소진하고 사라지는 게 워낙 많으니까 지금 외식업계 분위기 전체가 사실 일단 먹고 튀자는 이런 분위기가 일부 이렇게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상도의가 무너져 있는 상태 아닌가 하는 거로 저는 읽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라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고기 종류 그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는 그 지역 특산 고기를 이제 맵게 끓여가지고 좀 특색을 가미해서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향신료가 들어가고 맵고 따뜻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인기를 끌면 당연히 그에 들어가는 식재료나 이런 것들도 품귀 현상을 벌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마진을 더 많이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식약처에서는 이제 지금 중국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재료가 사실은 더 문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그 중국의 식재료 상황에 대해서 몇 차례 취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중국 현지에서 이렇게 보면 식재료들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국 식재료들 이런 것은 형편없다. 그런 재료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시장에서 찾아봐도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식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한국의 식재료를 수입하는 분들 네. 그런 것을 취급하는 외식업체들의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과 가까우니까 중국의 네. 식재료 가격이 대체로 싸니까 거기에서 많은 걸 가져오니까 중국의 문제인 것으로 그리고 또 중국에서 가짜 위생적이지 않은 그런 음식들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중국의
중국을 전체로 놓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식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중국에도 아주 좋은 식재료들, 우리나라에 있는 식재료들보다 훨씬 더 고급하고 위생적인 식재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의 외식업계를 이끌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는 중국에서 가져오실 때 그런 장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식재료, 우리가 지금 경제규모로 봐서 세계 10위 안에 들고 네. 하는 이런 나라인데 왜 외식의 음식의 질과 이 위생은 아직도 그런 후진국의 모습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 네. 이거는 외식업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좀 이렇게 자정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중국 탓하지 마시고 우리 중국 탓하지 말아라. 해야 됩니다. 우리 탓. 네네. 지금 보니까 이제 위생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탕 열풍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마라탕이 사실은 미생물이 번식하기 좀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좀 집에서 만약에 먹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본 네티즌들이 지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마라탕이 제2의 대만 카스테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전에 대왕 카스테라, 대만 카스테라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인기를 끌다가 한번 방송에 소개가 되고 나서 사실은 그 업체들이 전부 다 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마라탕 업체에서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불똥 우리 지난번처럼 튀기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게 전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대왕 카스테라와 네. 마라탕 경우는 소비자들이 실망했다는 지점은 이제 같은데, 네네. 대왕 카스테라는 그냥 외식 프랜차이즈로만 번져 나갔는데, 네네. 이 마라탕의 경우에는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보면 식품 대기업도 이 가공식품으로 라면이라든지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마라탕 세트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 시장도 들어왔고요. 마라치킨이라든지 마라과자라든지 하는 이런 파생 상품들이 이렇게 마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마라탕 열풍이 그냥 소비자들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만들어진 그 외에 외식업계와 플러스해서 식품업계 여기서 언론을 통해서 푸싱을 한 측면이 강해요. 네.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마라 열풍이 불게끔 옆에서 계속 뺄감을 더하면서 부채질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마라라는 것이 소비자의 머릿속에 강하게 그리고 시장도 다른 방식으로 대왕 카스테라보다는 훨씬 넓게 이렇게 시장이 형성돼 있기도 해요. 그리고 네. 이때까지 식품 업계에서 그동안에 들어간 마케팅 비용이 있거든요. 네. 제품도 이미 이제 막 출시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적자 보면서 그냥 다 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라 열풍은 조금 주춤하기는 하겠지만은 대왕 카스테라처럼 그냥 갑자기 훅 하고 이렇게 사라지지는 않고 네네. 좀 일부 남아서 우리 곁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왕 카스테라 학습 효과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투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본전을 좀 뽑아야 된다는 심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대왕 카스테라 사건처럼 그렇게 완전히 이제 폭망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황 칼럼니스트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YTN 출발 새 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듣고 계시고요.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샵 0945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우물정 0945 누르시고요.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서 재밌는 얘기나 또 2부에서 혹은 3부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 있었으면은 좀 다양한 얘기 혹은 따끔한 얘기 이것저것 다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진행자인 노영희 변호사와 새로운 모습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다가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단장하게 된 YTN 라디오 94.5MHz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 방송되는 시각은 언제일까요? 1번 오전 7시 15분, 2번 저녁 7시 15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